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크랜드에서 민법을 맡고 있는 양민이라고 합니다. 본 강좌는요, 입문 강의에 이어서 기초 강의까지 수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는 강좌는요, 맨 처음에 기초 그리고 입문 강의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되신 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기본 이론 과정, 이 부분으로 지금 돌입한 상황이고요.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민법의 전체적인 골격하고 콘텐츠가 그 안에 마디마다 쌓이기 시작을 하고, 요게 좀 더 깊이 있고 까다로워지면서 복잡한 이론, 복잡한 판례, 이런 것들을 심화 과정에서 중점적인 학습을 하는 이런 과정을 밟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민법의 가장 중요한 단계, 그러면 이 부분입니다. 기본 이론 과정과 심화 이론 과정. 이 두 과정에 민법의 90%는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전력 질주를 하시면 고득점 하는데 아주 유리한 작업을, 선행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력 질주 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 이 코스하고요. 기본 이론 코스하고 심화 이론 코스. 이 코스에 전력 질주 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되시면 그 다음에는 바로 문제 연습 과정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연습이 잘 되기 위한 전 단계가 이거예요. 이게 잘 되면 요 과정이 요 프로세스가 잘 마감이 되면 문제 연습이나 문제 풀이가 아주 매끄럽고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이거는 담금질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민법의 이론이나 정교함은 여기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론 과정하고 이 심화 이론 과정에서. 이 부분에 모든 힘을 쏟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 여기 수강을 하실 땐 적어도 인터넷 강의를 내가 4시간을 들었다면 복습을요, 다시. 복습 시간을 3시간 정도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요거를 확보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복습을 하실 때 책에, 우리 기본서에 있는 중요한 맥락들을 별표를 통해서 이렇게요. 별표를 통해서 체킹을 해드리게 되거든요. 이 부분. 책에다가 아예 처음부터 지금은 제가 중요한 맥락들을, 강조점, 맥에 해당되는 것들을 별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별표 3개짜리는 거의 매년 출제되는 부분, 90% 이상. 별 2개짜리는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이요. 2, 3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 부분. 요건 매년 출제되는 타켓이라고 보시면 되어요. 그 다음 별 하나짜리요. 별 하나짜리는 요건 한 4,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중요도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실 때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책을 빠르게 복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각을 꼭 시켜주시고요. 빨간 걸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부각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요거를 책에다 꼭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본서가 작년하고 다르게 판례라든지 그 다음에 내용을 알차게 잘 다듬어 놓아가지고 새롭게 구성을 했으니까요. 기본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같이 학습을 해주시고요. 별책으로 이렇게요. 부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별책만으로 하는 것도 저는 권하잖아요. 왜? 궁극적으로 기본서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고, 기본서만으로 하는 것도 원하잖아. 왜? 이게 서포팅이 되면 더 효과가 좋으시니까. 그래서 저는 양쪽을 다 이렇게 병행하시는 것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한쪽에 경도돼서 이것만 보신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만 보신다, 권장하지 않고 양쪽을 잘 조화롭게 끌고 가시는 것이 학습의 유용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점은 개별성이 있으니까 그걸 잘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하시되, 반드시 숙지하실 거는 기본서를 꼭 학습 프로그램에 넣어주시면서 끌고 가주시는 거니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 유용하게 결과 있는 학습이 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서를
보시되, 병행해서 보시되 이렇게 중요도를 맥락 있게 잘 구별을 지어주시면서 가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노트나 이런 거는 이 그림으로 보는 민법으로 대신하시면 되시고요. 단 저 개인적으로는 이론 과정에서 지금 민법의 지금 내용을 만들어가는 단계거든요. 이렇게 마디가 있으면 인문 강의에서는 큰 틀만 그렸다면, 큰 마디만 그렸다면, 지금 이 기본 이론이나 심화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여기에 이제 작은 마디를 이제 넣는 단계거든요. 작은 마디를 이렇게. 그래서 논리를 구축해 가는 거거든요. 여기가. 그럼 심화 과정에서는 이제 더 복잡한 것들 이렇게 크로스로 논리를 구성을 해 나가고요. 따라서 2단계에서 기본 이론 단계에서 이 마디에 눈으로 하시는 학습보다 자꾸 쓰거나 말로 하는 학습을 저는 적극 권장하고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눈으로 하는 학습에 자꾸 익숙해지다 보니까 눈으로 한번 딱 보시고 그냥 덮어버리거든요. 기억 저는 하지 않습니다. 하루도 기억하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눈으로 하는 학습에서 이쪽으로 이행을 하면 할수록 학습 효율이나 합격률에서 달라요. 자꾸 쓰거나 아니면 쓰는 게 번거롭다 그러면 말로 중요한 맥락에 해당하는 용어, 중요한 맥락에 해당하는 이것들은 말로 한번 읊어주는 거죠. 그러면 효과가요. 이거에 3배 이상 됩니다. 3배 이상. 눈으로 공부하니까 자꾸 알았던 것 같은데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가볍게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함정파면 눈으로 공부는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쓰는 작업이나 힘들어도 말로 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훨씬 더 효율성도 그 다음에 실제 시험에서도 왜 이거보다 이게 좋은지가 바로 확인되실 거예요. 이 작업이 번거롭지만 눈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습니다. 공부는 더디고 천천히 가는 게 사실은 나중에 좋은 거죠. 빠르게 가는 것보다 더디고 천천히 힘든 작업일수록 나중에 차곡차곡 견고하게 쌓여지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기초가 잘 다져진 것이 나중에 좋은 건물을 만드는 지름길이듯이 공부도요. 천천히 밟아가시면 됩니다. 빠르게 뭔가 한번 결과 내보겠다. 이건 나중에 보시면 다 사상누각이거든요. 자, 이걸 강조를 하면서 본강에 들어가도록 할까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들어가는 첫 부분은요. 민법 총칙 부분이죠. 총칙.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이 물권법, 기약법, 이렇게 특별법 4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다루는 거. 그래서 이 물권의 효력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왜? 등기로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주어요. 반면에 계약은요. 이 계약은 채권법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계약 당사자끼리만 효력이 미치게 되고 그 점에서 이 계약은 사람에 대한 상대적인 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대권, 이거는 절대권 이런 표현을 빌려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이고 이거는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특별법은 이거하고 전혀 별개의 영역이죠. 그래서 민법이 이렇게 4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첫 번째 주제인 민법 총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어려운 데가 민법 총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물권법이나 여기보다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권법과 계약법의 논리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져야 민법 총칙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민법 총칙보다 물권이나 계약법을 먼저 부셔버리려는 거죠. 이걸 부시고 난 다음에 민법 총칙으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학습에서 좋습니다.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민법 총칙 가지고 너무 오래 씨름하지 마시고 우리 학습의 씨름의 대상은 타켓은 여기에 물권법하고 계약법이에요. 이 두 군데를 뚫어버리면 여기 나머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따라서 학습 타켓은 2개라고요. 물권법하고 계약법이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머릿속에 넣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첫 번째인 민법 총칙은 6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권리 변동에서 첫 번째가 이 주제고요. 두 번째가 법률의 의의, 세 번째가 의사표시. 여기까지가 절반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되리, 다섯째가 무효 취소, 마지막이 조건기한. 6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인 권리 변동, 여기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이 권리 변동은 시험에요.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한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러니까 나올 때보다 나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 문제 정도. 그 정도니까요. 중요도를 이렇게 해요. 별 하나 정도로 체킹하고 가겠습니다. 매년 나오잖아요. 4, 5년에 한 번 정도 출제하는 영역, 이 정도 되겠습니다. 단 여기가 이해가 되셔야 민법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긴다는 점에서 시험의 출제 영역과 관계없이 이해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첫 번째 주제인 권리 변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권리 변동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는 두 가지예요. 권리 변동의 모습에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요, 권리 변동의 원인은 무엇이냐. 두 가지를 정리하는 게 학습의 포인트. 자, 첫 번째는요, 권리 변동의 모습입니다. 권리가 변동한다는 건 뭐냐면 생겨가지고 권리가 변하고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권리 변동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권리가 변동하는 모습에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최초로 얻었다. 내가 권리를 최초로 얻으면 그거를 원시 취득이라고 해요. 간단해요. 최초 취득이에요. 최초 얻은 거. 나머지는요 다 군더더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최초로 얻었다면 원시 취득이고, 그 최초로 얻은 사람을 통해서 권리를 넘겨받으면 그거를 승계 취득이라고 해요.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권리는 원시 취득 아니면 승계 취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거죠. 내가 집을 줬다, 아파트를 줬다, 빌라를 줬다. 그러면 A가 건물을 신축해서 올렸으니까 이분이 최초로 얻은 사람이니까 이분이 원시 취득자. 이렇게 말씀드리죠. 최초로 내가 건물을 줘가지고 얻었어. 내가 1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집 얻었어. 이게 원시 취득. 그래서 빌라를 분양을 했어. 내가 사는 4층 빼고 나머지 1, 2, 3층을 다 분양을 해버렸어. 누구한테요? B한테. 그러면 B는 누구로부터? A가 지은 빌라를 물려받은 거예요. 넘겨받은 거죠. 넘겨받았으니 B를 뭐라고 그런다? 승계취득자라고 그런다. 얘가 원시취득자라면 얘는 승계취득자. 이때 승계취득에는 다시 두 개 테마로 나눠지는데요. 매매로요. B로부터 C가 매매로 집을 가져오게 되면 소유권이요. 매매로 소유권이 B에서 C로 넘어가죠. 요거를 이전적 승계라고 해요. 이전했다. 이 소유권으로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으니 이걸 이전했다라고 해서 이전적 승계. 네 소유권 넘어갔어. 넘겼어. 얘한테 넘겼어. 어제 넘겼어. 그럼 소유권 이전했네. 이걸 이전적 승계. 그런데 밑에는요.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라 은행에다가 대출을 빼내고 저당만 잡혔어. 저당만. 그럼 소유권 이전이 안 됐죠. 소유권 이전이 안 됐죠. 이쪽으로. 그거를 설정적 승계라고 불러요. 이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차이는요. 이거는 권리가 일로 넘어가면 이전한 거고, 안 넘어가면 설정만 되어 있는 상태죠. 소유권이 여기 남아있잖아요. 그대로. 이런 형태를 설정적 승계. 그래서 승계 취득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전적 승계냐, 설정적 승계냐. 그래서 이 부분 승계 취득이 두 개로 나눠진다는 점, 이 부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책을 통해서 보실까요? 책의 3페이지, 기본서 3페이지. 권리 변동의 모습에 보시게 되면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고요. 그 승계 취득은 다시 두 개로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쪼개진다. 이전할 때 이전에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그 이전적 승계는 다시 어떻게 쪼개지느냐면 B가 가지고 있는 빌라를 C가 매매로 가져왔느냐 상속으로 가져왔느냐 요거에 따라서 다시 용어를 붙였어요. 매매로 가져오면 여기 빌라 201호를 201호만 얘가 매매로 가져왔다. 그래서 요거는 201호에 대한 특정한 권리요. 201호라는 특정한 권리만 가져와서 특정 승계. 사망을 해버리면 B가 죽어버리면
모든 권리, 이 빌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통째로 C가 가져오니까 이거를 포괄승계. 그래서 이전적 승계는 다시 두 개로 분화가 되는 거죠. 하나는 매매로 가져왔어. 그러면 201호에 대한 권리만 내가 가져왔죠. 그거를 특정승계라고 그러고요. 포괄승계는 뭐예요? 상속으로 가져왔어요. 상속으로 빌라를 가져오면 모든 권리요. 그 빌라에는 모든 권리를 통째로 다 가져오죠. 그래서 이거를 이름하여 포괄승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포괄승계에는 예를 보시면 상속뿐만 아니라 포괄유증도 있고요. 합병도 있어요. 그런데 포괄유증이나 합병은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상속 하나만 밑줄 그시면 돼요. 포괄유증이나 합병은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버리시면 돼요. 과감하게 버리시고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특정승계는요. 매매뿐만 아니라 경매도 되죠. 이게 매매가 아니라 201호를 C가 경매로 가져왔다. 이것도 소유권이 B에서 C로 이전한 거니까 특정승계가 되는 거죠. 201호에 대한 특정한 권리가 넘어왔죠. 뭘로? 경매로. 그래서 이전적 승계는요. 다시 이전적 승계는 둘로 나눠지는 거죠. 매매로 가져왔느냐 상속으로 넘겨받느냐 요 차이죠. 이걸 특정승계, 이걸 포괄승계.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 저당을 설정하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죠. 이거를 이름하여 설정적 승계. 그럼 전세를 설정하면 이 B가요. C한테 전세로 왔다 집을. 이것도 소유권 이전 안 되죠. 이것도 설정적 승계에 들어가겠죠. 여기요. 저당권을 설정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 다 설정적 승계의 예가 되겠습니다. 요 정도가 우리 시험에 나온 거예요. 요 정도가. 이게 17회 시험에. 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하는 거는 뭐에 해당된다? 설정적 승계에 해당된다. 요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가능성이 그나마 있다는 거는 이 부분에 원시취득에 속하는 예 있어요. 예. 원시취득에 속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걸 우리 학습의 포인트로 잡아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다 별 하나요. 여기요. 설정적 승계 여기에다가 별 하나 하시고요. 17에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시취득에 얘가 뭐가 있느냐. 가장 흔한 게 이거죠.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내가 오늘 가졌어. 소유권을. 건물 신축입니다. 그럼 내한테 빌라가 생겼죠. 그게 최초로 얻은 거예요. 최초로.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책에요. 책에 밑줄 그시면서 체킹하시면 돼요. 시효취득이 있습니다. 시효취득. 시효취득은요. 우리가 소유권 파티에서 물권법에 있는 소유권 파티에서 만났던 주제지요. 남의 땅을 20년 동안 점유를 쫙 하면 소유권을 선물로 줘요. 누가 줘요? 법에서. 법에서 소유권을 줘요. 뭐만 해도 점유만 쫙 20년 동안 해오면. 그러면 그 점유자는 소유권을 최초로 법에 의해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원시취득자가 되는 거예요. 원시취득. 이 부분은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 이 부분 따로 여기다 두 줄 하나 거기에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시효취득은 승계취득이요, 원시취득이요? 원시취득에 들어간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18회 시험에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주제가 선의취득. 이건 패스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요. 선점 나와 있어요. 선점에 밑줄 그시고 써보겠습니다. 바다낚시 가서 광어를 10마리 잡았어요. 그럼 바다에 있는 그 광어는 주인 없는 고기죠. 주인 없는 고기를 내가 낚시를 던져가지고 10시간 만에 10마리 잡았다. 그게 바로 주인 없는 물고기를 내가 낚은 거죠. 선점한 거예요. 선점. 고기를 내가 잡아버렸어요. 잡았어. 그 순간 그 고기는 내가 최초로 얻은 거죠. 그게 원시취득이에요. 그걸 시장에다 내팔면 승계취득. 그 다음에 습득 보시겠습니다. 선점 옆에 습득. 예, 올해 기사 났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저 타워팰리스 그 쓰레기 소각장에
쓰레기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수표가 하나 이렇게 눈에 들어왔잖아요. 그 수표를 내가 주웠어요. 아무도 모르게 쓱 주웠죠. 그 주운 수표가 바로 누군가가 잃어버린 수표를 내가 습득한 거죠. 습득한 거야. 습득을 하면 그 수표에 대한 권리를 내가 최초로 권리를 얻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거래를 해서 얻은 게 아니죠. 내가 최초로 얻은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원시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취득에 속하는 사례가 신축, 시효취득, 선점, 유실물습 등 4가지.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해요? 다음 중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요. 4개 넣고 나머지 하나 넣으면 되죠. 경매로요. 경매로 빌라를 가져왔다. 승계취득이죠. 이렇게 문제 구성이 되니까요. 여기서 기억할 거 원시취득의 사례에 속하는 몇 가지요? 4가지 정도. 4가지 정도는 객관식으로 꼭 준비를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기셔서요. 자, 권리가 발생되는 거. 권리가 발생되는 거는 이렇게요. 원시취득이냐 승계취득이냐 요거로 압축이 돼서 설명이 된다면, 두 번째는요. 권리가 생겨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변하거든요. 변해서 능동적으로 생태학적으로 변해요. 권리도. 권리가 변하는 과정이 있어요. 변하는 과정. 그 권리가 바뀌는 거. 권리가 생겨서 바뀌는 거를 권리의 변경이라고 그래요. 권리의 변경. 변경하다가 마지막에 권리는 사라져요. 사라지는 거를 권리의 소멸. 그래서 권리가 변동하는 모습에는 3개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발생이었고요. 두 번째는 변경이었고요. 바뀌는 거고요. 마지막은 권리가 사라지는 거죠. 요 3개. 생겨서 변해서 사라지는 거를 우리는 권리 변동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거죠. 따라서 권리 변동이라는 단어에는 권리가 생기고 변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일괄해서 권리 변동,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권리 발생은 원시취득이나 승계취득이냐, 둘 중에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면 권리 변경은 3가지로 설명을 해요. 3가지. 주인이 바뀌었어. 가게 주인이 바뀌었어. 주인이. 주체의 변경. 예, 제가 학원 강의하러 가는 그 학원 바로 앞에, 사거리 앞에 보면 반대편에 음식점이 6개월이 못 가고 계속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어요. 주체가 바뀌는 거죠. 주체가. 그 가게는 잘 되는 가게가 아닙니다. 잘 되는 가게는 그렇게 자주 손바뀜이 없거든요. 주체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즉 가게를 계속 내놨다가 팔고 내놨다 팔고 계속 팔고 있는 거죠. 매매를 했다는 거죠. 매매로 주인이 바뀐 게 주체의 변경이에요. 두 번째는요.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작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의 변경의 모습에는 주체가 바뀌었냐, 내용이 바뀌었냐, 작용이 바뀌었냐, 이렇게 3개로 나눠볼 수 있고요. 내용의 변경은 뭐냐면, 우리 책대로 따라가면 둘로 나눠지는데요. 내용의 변경을 볼까요? 4페이지에. 양이 바뀌는 거, 수량이 바뀌는 게 양적 변경이고, 질이 바뀌면 질적 변경, 그래요. 양이 바뀌었어. 양적 변화가 생겼어. 양적 변화가. 이걸 양적 변경. 양적 변화. 두 번째는 양이 아니야. 이번에는 질이 바뀌어서 질적 변경.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히 문제는 이 질적 변경. 질에 있어서 변화가 초래된 거. 요거가 아주 중요해요. 이 부분 여기에 별 3개 마킹하고 가겠습니다. 별 3개짜리요. 질적 변경입니다. 예컨대 A가 공장을 B한테 10억에 넘기기로 계약을 했어요. 10억에. 이 공장 팔기로 했다는 거죠. 공장을. 얼마에? 10억에 넘기기로.
그럼 공장 넘겨주고 10억 받고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공장이 관리 소홀로 불나버렸다. 이 공장이 불나버려가지고 약속대로 저 매수자에게 공장을 넘겨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됐어요. 그 상황 초래가 된 원인은 누구냐면 A의 잘못 때문에 A의 과실로 매도인의 과실로 공장이 불나버렸다. 그럼 A가 매수인에게 줘야 되는 본래 채무요. 본래 채무는 뭐냐면 공장이죠. 공장을 매수인한테 넘겨줘야죠. 약속대로. 이게 본래 채무라고 그래요. 본래 채무. 이게 이행을 못하게 되었어요. 왜? 불이 나가지고. 그러면 이 채무가 뭘로 바뀌느냐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게 돼요. 불 났으면 손해배상해야지 얘한테.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 채무는요. 이 손해배상 채무는 결국은 원래 채무요. 원래 채무가 뭐냐면 공장을 주는 거죠. 공장을 넘겨주는 게 매도자의 원래 채무잖아요. 원래 채무가 뭘로? 손해배상 채무로 변질된 거예요. 이 변화는 양에서 변화하여 질에서 변화해요. 질적인 변화가 생긴 거죠. 질적인. 공장 주는 게 원래 채무인데 그것이 손해배상, 금전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양이 아니라 질에 있어서 변경이다. 그래서 본래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변질된 것은 이거는 양적 변경이 아니라 뭐에 속하느냐? 질적 변경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죠. 이건. 그럼 이 채무하고 이 채무는 다른 겁니까? 본질은 같은 겁니까? 외양으로는 다르죠. 겉으로는 이건 공장이고 이건 돈이죠. 외양으로 보면 다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는 거예요. 이게. 공장 줘야 될 채무가 뭘로? 손해배상 채무로 변질이 된 거지. 변질이. 그래서 이 채무와 이 채무는 동일성을 띠는 거다. 동일성을.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질에 있어서 변경. 그래서 질적 변경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양적 변경은 뭐냐면 양적 변경은 간단해요. 집주인이 전세를 2년 동안 놓으면 2년 동안은 주인은 그 집에 들어가 살 수가 없죠. 왜? 전세 얻은 분이 2년 동안 그 집에 살잖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소유권이라는 원래 성격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처분도 할 수 있는 게 소유권이죠. 그중에서 전세를 2년 동안 주면 2년 동안은 사용권이요. 전세권자에게 가버리잖아요. 그럼 소유권의 양이 축소되는 거죠. 왜? 2년 동안은 주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용을 못하니까. 이거를 양적 변경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전세권 설정을 하면 양적인 변화가 생겼다. 차치하고 내용의 변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 질적 변경을 얘기하는 본래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 것.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내용의 변경이라고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작용의 변경은요. 1번 저당권이 A. 어떤 아파트의 1번 저당권자가 A. 2번 저당권자는 B. 이렇게 돼 있어요. 아파트에 저당권이 두 개 있는 거죠. A 그 다음에 B. 그럼 이 저당권 언제 없어지느냐면 채무자가 빚을 싹 갚아버리면 이 빚 9천만 원이다. 그럼 9천만 원을 싹 갚아버리면 이 저당권은 사라지죠. 융자금 상환이 끝나버리면. 그 순간에 2번 저당권이었던 B가 2번이었던 저당권자 B가 몇 순위로? 1순위로 올라가죠. 이거는 내용이 바뀐 거예요. 작용이 바뀐 거예요. 작용하는 순서가 2순위였다가 몇 순위로? 2순위, 1순위로 바뀌는 거죠. 이것을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 17회 시험에 나왔던 건 이거예요.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승진해 올라가는 것은 내용의 변경이다. 작용의 변경이다. 이걸 내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엮었어요. 틀린 거죠?
이거는 작용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매기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내용의 변경은 이걸 말한다. 본래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변질된 것. 자, 그래서 권리의 변경에는 세 개로 나눠진다는 걸 보셨어요. 이제 남아있는 게 권리의 소멸입니다. 권리의 소멸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절대적 소멸하고요. 상대적 소멸하고요. 저 공장이, 건물이 불탔다. 그래가지고 건물이 싹 전소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권리는,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어떻게 된 거야? 절대적으로 아웃된 거죠. 이걸 절대적 소멸이라고 해요. 상대적 소멸은 뭐냐면 건물이 불난 게 아니라 건물이 매매가 돼서 매매로 주인이 바뀌었다. 그럼 A는 팔은 사람, B는 산 사람, 매수자. 그럼 A 입장에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잃은 거니까 소유권을 상실했다. 너 상실했구나, 집을. 너 집 날렸어. 나는 집을 샀는데. 그럼 얘 입장에서는 잃은 거고요. 얘 입장에서는 얻은 거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대적인 관점이다. 얘가 잃은 만큼 얘는 얻은 거니까 이걸 상대적 소멸이라고 그러자. 그래서 매매로 주인이 바뀐 거는 절대적 소멸이 아니라 상대적 소멸. 이렇게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권리의 변동은 이렇게 세 개로 권리가 생기는 거. 거기에는 원시취득이나 승계취득이나 두 개의 문제로 압축이 되고요. 권리가 변하는 거는 주체가 바뀌었느냐, 내용이 바뀌었느냐, 작용이 바뀌었느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거고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맥락은 이 부분.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냐 상대적 소멸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숙제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해를 했는지. 그럼 우리가 집을 매매를 하면 A가 가지고 있는 집을 B한테 매매로 팔면 얘는 매도자, 얘는 매수자.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죠. 자, 그러면 이거를 B가 매매로 집 소유권을 얘가 가져오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을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B는 권리 발생 측면에서 볼까요? 권리의 발생 측면에서 보면 B는 원시 취득입니까? 저 집에 대한 승계 취득입니까? 승계 취득이다. 두 번째, 권리 변경 측면에서 보면 집주인이 A에서 B로 바뀐 거는 주체의 변경입니까? 내용의 변경입니까? 주체의 변경입니다. 주체가 바뀐 거야, 주인이. A에서 주인이 바뀌었네, 이렇게 B로. 세 번째, 권리의 소멸 측면에서 보면 집주인이 매매로 바뀐 거는 권리가 절대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네, 상대적 소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로요, 이 매매로 집주인이 이렇게 바뀐 거, 집주인이 바뀌게 된 거를 우리 민법학에서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 발생 측면에서는 승계 취득이요. 변경 측면에서는 주체의 변경이요. 소멸 측면에서는 상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압축적으로 매매를 접근해서 분석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 집에 B가 임대차 계약을 해서요. 임차권을 얻었습니다. 임차권을. 계약 2년 해가지고요. 2년 계약에서 임차권을 얻었습니다. 가게를요. 뭐 하려고? 호프집 하려고. 호프집. B가 얻은 이 임차권은 원시 취득입니까? 승계 취득입니까? 이 문제. B가 얻은 임차권이라는 이 권리, 이 가게, 호프집에 대한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최초로 얻은 원시 취득입니까? 아니면 승계 취득입니까? 하는 문제. 헷갈리실 거예요.
이걸 설명드리면 바로 해답이 나오실 거예요. B가 여기 영심이가 이렇게 해서 호프집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가게가 확 불이 붙어가지고 너무 잘 되는 거죠. 너무 잘 돼 가게. 그래서 영심이는 바로 이 가게를 부동산에 내놔가지고 권리금 받고 넘겼습니다. 권리금 2억을 받고 넘겼어요. 권리금을 받고 2억의 가게를 넘겼습니다. 영심이의 가게 임차권을 누가요? C가 여기 호동이가 가게를 인수를 했습니다. 호동이가 하는 그 고깃집을 영심이로부터 얘가 인수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저 임차권을 최초로 얻은 건 영심입니까? 호동입니까? 예, 여기가 바로 원시취득이에요.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영심이가 최초로 얻은 거죠. 얘가 원시취득자. 그 가게를 호댕이가 권리금 2억을 주고 가게를 얻은 거죠. 고깃집을 하려고. 호댕이는 임차권에 대한 승계 취득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풀어내냐면 임차권이라는 가게의 권리를 호프집에 대한 임차권이라는 가게의 권리를 영심이가 어떻게 한 거야? 이쪽으로요. 양도했다라고 그래요. 양도했다. 임차권이 이전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양도한 거를요. 권리를 임차권이라는 가게 권리를 얘가 넘겼잖아요. 이게 이전했다는 거죠. 이전했다. 그래서 이전했다는 뜻을 다른 말로 양도했다라고도 불러요. 그럼 가게를 넘긴 거는 영심이죠. 영심이는 양도인. 호댕이는 영심이로부터 2억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죠. 양수인. 권리가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최초로 얻어진 거는 영심이 때문이었어요. 영심이가 최초로 얻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 시설 투자를 막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게를 넘겼잖아요. 그래서 이 권리가 임차권인 영심이가 가지고 있던 임차권의 권리, 이 권리가 일로 넘어갔어요. 이게 바로 이전적 승계예요. 바로 이전적 승계는 권리가 양도되었다는 얘기예요. 양도되었다는 얘기. 그럼 이 영심이는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누가요? 호동이가. 양수인이 승계를 하는 거죠. 양수인이 승계하는 거예요. 이거를 승계취득.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을 얻은 사람은 승계취득이 아니라 무슨 취득이다? 원시취득이라는 얘기. 자, 그래서 권리 변동의 모습 세 가지를 짚어보셨어요.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과정. 그 다음 권리 변동의 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B는요. B는 이 집에 대한 소유권, 이 소유권을 뭘로 가져왔어요? 매매로 가져왔어요. 영심이는 임차권을 뭘로 얻었어요? 계약으로 얻었죠. 계약을 해야 임차권이 생기죠. 만약 그런데 영심이가 죽어버리면 영심이가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요.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얻어졌잖아요. 여기서는 매매를 통해서 매매라는 계약을 해가지고 얘가 소유권이 생겼잖아요. 얘가 죽어버리면 얘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누가요? 상속에 의해서 가져가게 되죠. 상속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되면 자식이 B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얘가 상속에 의해서 가져가게 되죠. 그거는 계약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이 정한 대로 자식이 상속을 받게 돼요. 이때 자식이 3명이면 법이 정한 대로 지분을 나눠 갖게 되고. 임차인이 죽어버리면 그것도 마찬가지요. 임차인의 상속인이
소유권이 아니라 뭐래요? 임차권을.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상속받게 되죠. 그것 또한 법률의 규정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B가 저 집에 대한 소유권을 얻게 된 거는 뭐 때문이냐? 매매계약 때문이죠. 매매계약. 여기서는 영심이가 임차권, 호프집에 대한 임차권을 얻게 된 거는 뭐 때문이에요? 임대차 계약 때문이죠. 이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이나 임차권이 얻어졌죠. 이 계약을 우리는 법률 행위라고 부르자. 그래서 계약 이꼬르 법률 행위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여기서 이 아들이 소유권을 갖게 된 거. 소유권을 갖거나 임차권, 가게죠. 호프집에 대한 임차권을 갖게 된 거는 계약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 때문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사무를 통과해 보면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임차권이라는 채권이, 이 채권이, 물권이나 채권이 생기게 되는 원인은 딱 두 개로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다는 거죠. 하나는 계약. 그 계약을 이름하여 법률행위라고 하자.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이,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차권이 얻어졌고, 여기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상속이 됐고, 여기는 임차권이 상속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다 법률 규정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권리는 바로 법률 행위나 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얻어지더라 이거죠. 그 법률 행위를 우리는 계약법에서, 이 계약법에서는 저 법률 행위를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 계약을 민법 총칙에서는 뭐라고 부르고요? 법률 행위라고 명명을 하고, 그래 동의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계약은 법률 행위다 이렇게 치환하셔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 따라서 권리가 어떻게 해서 변하느냐, 왜 변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둘 중에 하나로 집약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계약을 해서 매매 계약을 하든 임대차 계약을 하든 계약에 의해서 권리가 생기거나 아니면 법이 정한 대로 권리가 생기더라.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은 둘 중에 하나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행위냐, 법률의 규정이냐.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권리가 변하고 바뀌게 돼요. 그럼 이렇게요.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포괄적으로 그럼 뭐라고 하나로 부를까? 이걸 포괄적으로 하나로 뭐라고 부르느냐? 법률 요건이라고 하자. 이 두 개를 묶어서 법률 요건이라고 그러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권리가 변동하게 되는 원인, 그 원인은 뭐냐? 요 단어죠. 법률 요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법률 요건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 큰 그릇 안에 두 개 그리시는 거, 두 개가. 하나는 뭐가요?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법률 규정. 두 개의 그릇이 있다는 거죠. 두 개의 그릇을 크게 뭐라고 그러느냐? 법률 요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이 헷갈리는 거거든요. 왜 헷갈리느냐면 계약을 어디서는, 어느 책에서는 법률 행위라고도 써요. 어느 책에는 법률 요건이라고도 써. 이 매매 계약한 거를 법률 행위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법률 요건이라고도 해요. 그럼 하나는 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틀리는 게 아니라 다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A라는 분이 집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A라고 하는 분이 아빠야, 아빠. 아빠라고 그래, 아빠. 직장에 오면 과장님입니다, 과장님. 학원에 오면 수험생이에요. 동창회 가면 별명 있어, 별명. 이게 다 뭐냐? 같은 사물을 다르게 이름 붙인 것 뿐이에요. 같은 사물이죠. 같은 사람이죠. 아빠도 A고 과장님도 A고 수험생도 A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따라서 매매 계약도 매매라고 하는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불러도 되는 거고요. 법률요건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아무런 구별의 실익이 없는 거예요. 구별의 실익이 없는 거예요. 아빠하고 과장님하고 뭐가 틀려? 집에서는 아빠고 회사 가면 과장님이지. 이걸 왜 구별하냐고. 구별의 실익이 전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매매계약은 법률행위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뭐라고요? 법률요건이라고 이해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라고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오늘 나 매매계약 하나 한 건 했어. 매매계약 하나 한 건 했어. 그러면 법률행위 하나 한 건이요. 법률행위 하나 한 건이요. 법률행위 한 건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법률요건을 갖췄다는 거죠. 그럼 이 계약을 하면 뭐가 생기는데요? 법률 효과로 권리 의무가 발생해요. 법률 효과가 생겨서. 법률 효과가 생겨. 법률 효과가 뭐예요? 권리가 생긴다고. 쌍방에게 권리 의무가 생겨. 여보시오. 계약만으로 생기는 건 아니잖아. 맞습니다. 사망하면.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에 의해서도 법률 규정으로 권리가 생겨. 즉 법률 효과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을 얘기하라 그러면 이거죠. 법률 요건. 그 법률 요건이라는 큰 그릇 안에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계약, 하나는 법률 규정. 이 두 개의 큰 통용어를, 이 두 개를 크게 묶어서 우리는 법률 요건이라고 하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자,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해. 이 가게를 주인으로부터 임대를 얻으려고 그래요. 임대를요. 저기가 위치가 아주 좋아요. 내가 저기 들어가서 승부를 한번 내고 싶어. 그래서 저 가게를 얻으려고 그래요. 음식점으로. 계약 기간은 짧게 하는 게 좋습니까? 길게 잡는 게 좋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그랬더니 어느 분은 계약 기간 나는 4년이야 4년. 나는 4년 동안 저 음식점 영업할 거야. 그래서 승부 낼 거야 저기서. 이거는 누구의 의사냐? 임차인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4년짜리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법률행위예요. 자기가 의사를 가진 대로, 자기 의사대로 계약이 맺어진 것, 이게 법률행위라고 한다면, 그 법률행위는 이 사람이 자기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 자기 의사대로. 그럼 4년 동안 영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1년 만에 가게가 적자다. 적자도 너무 심한 적자다. 그럼 1년 만에 이 임차인이 주인한테 줬던 보증금을 내주셔라고 할 권리가 있느냐? 없습니다. 왜? 자기가 원해서 4년 계약을 했으면 4년을 써야 되는 게 당사자의 계약이죠. 따라서 임차인이 1년 만에 보증금 빼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없죠. 왜요? 그게 당사자 의사였어요. 몇 년 쓰기로 한 거? 4년 쓰기로 한 거. 이게 법률행위입니다. 그럼 법률행위는 임차인의 이 임차권은 4년 동안 보장되는 거지. 4년 동안. 1년 만에 나갈 테니까 보증금 빼주쇼. 이런 권리는 보장되지 않아요. 반면에 이 상가를 세를 얻으면서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안 넣었어요. 계약기간을 안 정해버렸어요. 얼마로 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계약기간 정하지 맙시다. 계약기간을 안 정했어요. 그럼 당사자 의사가 뭐예요? 당사자 의사. 기간 없는 거죠. 기간 없이 하자 우리. 이러면 우리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계약기간을 안 정하면 몇 년으로요? 1년으로 봅니다. 1년으로. 상가임대차에서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임대차는 몇 년? 1년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면 2년으로 봅니다.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주택은 2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몇 년? 2년으로 본다. 상가는 몇 년? 1년으로 본다. 이거는
왜 당사자가 기간을 안 정했는데, 기간을 정해놓지도 않았는데 왜 1년이 된 거죠? 왜? 이거는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 법률에 정한 대로요. 법률이 정한 대로. 법이 정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죠. 바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1년짜리 계약이 되는 거죠. 즉 4년이 된 거는 당사자 의사 때문이고 1년이 된 거는 계약 기간을 안 넣어도 1년이 된 거는 뭐 때문이냐? 법률 규정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임차인의 권리는 내 의사대로 4년이 될 수도 있고 법이 정한 대로 몇 년? 1년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권리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도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권리가 생기기도 한다고요. 이거를 우리는 효과로 이런 권리가 생겼어요. 4년짜리가 또는 1년짜리가.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된 원인, 그 원인을 우리는 통칭해서 법률 요건이라고 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게 4페이지에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4페이지 의의 볼까요? 의의 3번에 03번에 보면 권리 변동의 원인을 통칭해서 법률 요건이라고 줄여서 설명하죠. 법률 요건에 동그라미요. 이거는 자꾸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자리가 잡혀야 그 다음에 거기다 살을 붙여 나가니까. 법률 요건 안에는 2개가 있다. 이걸 넣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 그럼 이게 쑥 자리를 잡습니다. 체계를 딱 세워요. 뿌리를. 의의 볼까요? 권리 변동이 일어나려면 일정한 전제 조건, 땡땡이야. 전제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을 민법학에서는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즉 법률 요건은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권리 변동을 촉발하는 결정적 원인이 바로 법률 요건이에요. 우측의 종류 볼게요. 법률 요건은 그게 2가지로, 하나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 내 의사에 따라 권리가 변동을 일으키는 거, 법률 행위. 다른 하나는 내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이 정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 2가지로 나누어지겠다.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법률 사실이라는 주제죠. 그 법률 사실이라는 주제는 잠깐 한 타임 쉬었다가 만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